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영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선 도로에 이제 우리 쓰레기 수거차가 음식물을 수거해 가죠. 네. 지금 저 보시면 이제 차량이 섰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이제 도로로 내리는 순간에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수거차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그 이후의 영상은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저 너무 끔찍한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 운전차가 내려서 머리를 감싼 채 119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더 황당한 건 저 운전자, 저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리지조차 않습니다. 세상에, 아니 정말로 저 상황이요. 저 운전자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리지도 않았다는 건 얼마 전에 이른바 을왕리 그 음주운전 사고와 거의 흡사한 상황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 환경미화원분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끝내 사망하셨는데요. 지금 보신 영상의 상황이 지난 6일 새벽 3시 40분쯤의 상황입니다. 이게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대구 수성구의 수성구민 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이 쓰레기 차가 수거차가 이렇게 원래 한 분이 뒤에 매달려서 이렇게 수거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고급 외제차를 탄 이 30대 여성이 몰던 차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속도를 전혀 줄이질 않습니다. 이 내리려는 찰나에 충돌을 했기 때문에 심정지 상태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 수거차를 운전하던 다른 환경미화원분 그리고 이 여성의 옆에 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이 동승자 또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너무너무 치밀어서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수준입니다. 동승자까지는 우리가 술 먹었는지 안 먹는지 조사를 안 하죠. 운전자는 거의 안 다쳤고. 운전자는 거의 안 다쳤다. 자신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맸나 보죠. 그런데 또 음주운전, 우리가 설마 했는데 음주로 인한 사고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사고는 운전자 30대 여성이었는데요. 정말 화가 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0.08 이상이라는 소리인데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고 일단 사고 당시 사고를 낸 차량엔 동승자, 아까 경찰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동승자도 탑승을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요.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자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의 경우 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만취 상태에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는데 그 차를 옆에 탔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동승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요? 김은미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경찰에서 블랙박스라든가 조사해서 음주운전 방조죄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말리지 않고 승차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키를 건넨 거예요. 음주운전 알면서 키를 줬다든가 아니면은 운전하라고 부척해야만이 방조, 즉 도움을 준 거로 처벌할 수는 있는데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싶으니까는 아마 그 옆에 탄 승차차도 아마 처벌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고 나름 뭐 음주운전을 말리려고는 했다 뭐 그런 정황이 좀 나타났나 봐요. 그렇죠. 아마 조사해 보니까 그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 못하게 했던 증언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방조 혐의로 처벌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 뉴스파이터가 늘 이런 사건 사고 전해드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만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정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관련해서요. 이분은요. 열심히 사시던 50대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셨을 거예요. 해당 지자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오셔가지고 건물을 했는데 말없이 조용히 자기 일 성실하게 하고 저희 동료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이 동간에는 절대로 뒤에 탑승하거나 이런 경우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같으면 도로에 나올 때는 거진 다 옆에 승차를 했는 경우인데 좀 공교롭게도 참 사건이 일랄락하니까 그렇게 일어났네요. 더 나은 방안을 지금 생각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이 사고를 낸 운전자 진짜 입이 10개, 10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면허 취소 수치 이상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 이제 일반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니고요. 위험운전 치사상이라고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되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네. 일단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한형입니다. 일단 이 운전자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정도의 끔찍한 사고를 낸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방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있던 을왕리 음주 사고는 옆에 탑승한 사람 교사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범하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데요. 사실 그냥 단순 동승 가지고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는 않아요. 뭔가 음주운전에 도움을 줬어야 입건을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게 좀 부족했던 사안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윤창호법이란 걸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같이 들어요, 사실은. 윤창호법이 사실 지난해 만들어졌잖아요. 법률로 보면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많은 그러니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더니 올해 들어 다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뭐 물론 경찰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음주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뭐 특수 장비로. 직접 장비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음주하고 운전을 해도 단속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법은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들어졌는데 이게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유예로 감경해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윤창호법이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운전이 적극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요인을 작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법원이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음주운전 특히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아무 정말 뭐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새벽에 일하러 가신 분들이 저렇게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저렇게 무모하게 음주운전하고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윤창호법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술자리가 잦을 거예요. 하지만 약주를 드시는 것까지는 뭐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약주를 드신 이후에 그 운전대를 잡는 손, 그 손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집안을 한순간에 풍비박산 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싹한 마음에 절대로 그 운전대를 잡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발, 제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배신감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해당 사연을 소개해 주신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게 30년 전이었습니다. 아하. 그 당시에 큰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렸고 둘째 아이도 어린 상황이라서 이 외도를 정말 문제 삼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주저하게 됐던 겁니다. 또 게다가 그 당시에 남편이 또 용서를 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공공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을 더 혼인 생활을 영위했지만 30년이 지나고 내 결혼 생활은 정말 껍데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사연을 들으니까 다 구절절해요. 그런데 마지막 얘기를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이제 와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아까 장윤 변호사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첫째는 아이가 어렸어요. 유치원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가 이제 장성을 해서 30년이 지났잖아요. 장성에서 다 출가를 한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둘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참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건데 그걸 보면 30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제가 볼 땐 정상적인 결혼 관계라기보다는 참고서 그냥 아이들 때문에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유추해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사실 김은배 팀장이 현직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이런 경우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결혼도이라는 것도 유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그렇게 억압받고 살다가 이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혼자 있게 되면은 자기 삶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혼자 살기 힘듭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혼해도 혼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억누르고 참고 견뎠던 거를 이제는 이제 거칠 게 없으니까 이혼하겠다. 근데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같이 함께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은배 팀장님은 그래도 그 마음이 지금까지 앙금으로 남아있더라도 용서 쪽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최정아 기자님, 이 여성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그러면? 네, 결국은 이혼인데요. 이 여성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나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 법원에서 30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너무나 걱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단서를 붙이는데요. 남편이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람을 피우고 나서 이 부인에게 각서를 써서 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피웠었다라는 증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 저도 궁금한데요. 진짜 이 여성분, 이 아내분 참 그때 일을 다시금 곱씹어내는 것도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하는데 백성문 변호사님이 네. 이 부분 일단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각서가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외도를 했다는 증거는 되죠. 남편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런데 30년 전에 외도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외도를 한 게 없었다면 이거는 물론 단서를 달아야 되지만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이혼은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은 되도록이면 가정을 유지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외도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안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전혀 몰랐어요. 외도가 있었던 시점, 첫 시점에서 2년이 딱 지나면 이 사유를 가지고 이혼 소송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혼할 때 제일 주요한 사유가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죠. 소위 바람 폈을 때 걸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그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가 용서해 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한참 지나 생각해 보니까 화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혼은 받아들여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진봉 교수님. 사실 뭐 이 여성분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30년간 몸은 같이 한 집에 살아도 빈 껍데기처럼 살았는데 그걸 법원이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제가 볼 때는 여성 입장에서 남편을 용서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매일 아이들도 없는데 둘이 앉아서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30년 전의 일이 생생하게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남성을 봤을 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보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중에 그것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글까지 올렸다고 하는 걸 보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마음속을 꾹꾹 참으면서 아이들 결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결국 이런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물론 민법상에 저런 조항이 있어서 이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사는 것이 과연 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뉴스파이터가 무슨 이 가정의 이혼을 조장하거나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오죽하면 이 여성분이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어렵사리 이런 고민을 꺼냈을까 하는 생각해 보면 진짜로 이 여성의 어떤 상황을 또 이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법적으로는 없는 상황인가요, 장현미 변호사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외도 그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아서 이혼을 재판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저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30년의 세월을 빈 껍데기라고 지칭할 때는 이 외도로 인해서 그 여진이 아마 가정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이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여러 정황들, 본인이 이 결혼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받았던 이런 여러 지점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 소장을 구성을 한다면 재판상 청구도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 협의 이혼으로 또 마무리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혼인을 개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단순히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것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근데 이 여성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0년 전에 그 일이 있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꾹꾹 참아만 오면 30년 살았다면 대외적으로 잘 보이진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남편이 끝까지 안 해. 라고 하면 이혼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기가 딱 부러지게 하지만 남편분께 저희가 호소를 드린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참여하고 아내분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잘 이 화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감히 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어렵네요, 진짜.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참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소식이 들려왔었죠,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명품 배우 송재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송재호 씨는 1937년 북한 평양 태생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동아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해서 59년도에 KBS 부산 방송총국 성우로 먼저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4년도죠. 충무로를 찾아서 연기를 하겠다라는 이 꿈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후 영화 학사주점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연기자 데뷔를 알립니다. 네. 대표작으로는 1975년도 영자의 전성시대, 살인의 추억, 그때 그 사람들, 해운대, 화려한 휴가, 이중간첩,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이 있고요. 드라마에서도 참 많이 얼굴을 비춘 배우인데 부모님 전상서, 사인, 축적자, 그리고 왕가비, 사인 등 정말 영화 드라마를 합쳐서 무려 150여 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참 많은 작품에서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연기를 많이 참 하셨던 그러니까요. 배우인데요. 지병으로 1년간 투병을 했고 또 지난 7일 향년 84세로 별세를 하게 됐습니다. 발인은 내일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영화,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 작품이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예. 마치 제 친구 아버님 같은 그렇게 정말 맞아요. 친근한 이미지로 남아 그렇죠. 계셨단 그 말이에요. 표정 자체가 아주 인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친근하게 안아줄 것 같고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네. 외모잖아요. 저 모습만 보면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서 송재호 선생님을 보면 참 편하신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이분이 사실 처음에는 무작정 서울로 연기를 하겠다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셔서 충무로로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MBN이 충무로에 있는데 네. 예, 충무로에 오셔가지고 하녀로 유명한 감독 김기영 감독님을 찾아간 겁니다. 오. 찾아가서 나 연기하고 싶어요. 그냥 무작정 찾아간 예, 거예요. 그랬어요. 오. 그랬더니 그 김 감독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내 영화에는 쌍꺼풀 없으면 출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남자 하신 거예요. 배우도? 네, 남자 배우도. 어허. 그래서 송재호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날 바로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대박 사건.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남성들도 많이 쌍꺼풀 수술 하시는데 네. 옛날 그 시대에 남성분이 쌍꺼풀 수술 받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그러겠네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허. 찾아가 쌍꺼풀 수술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김 감독님한테 나 이제 출연시켜 주세요.
했는데 출연은 못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안타깝게 결국 이 김기현 감독님 영화에는 출연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네. 박종호 감독을 만났어요. 그게 어허. 바로 이제 학사주점이라는 영화인데 네. 그 영화에서 출연을 시작하면서 영화계에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영자의 전성시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했잖아요. 그 영자의 전성시대에 출연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고 당시 1975년도에 영자의 전성시대가 상영이 됐는데 그 당시 극장 앞에서 줄을 그냥 쭉 서 있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대요. 아. 이게 드디어 내가 출연한 영화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라고 하고 이러면 떴구나, 즐거웠어요. 내가. 네,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고 또 이제 송지호 선생님 하면 아무래도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많이 맞아요. 만나뵀잖아요. 네.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건 1967년도에 아로운이라는 주인공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860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네. 86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주인공으로 합격하셔서 드라마를 시작했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것이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진봉 교수님이 그 지금까지 살아온 연기 인생만 잠시 소개한 건데 숨이 찰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50년 넘는 연기 인생, 정말 명품 연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장면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지. 기적이란 세상에 없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기적 아니겠어? 하느님은 영자에게 기적을 내리신 거야. 당신 만나가 참 오래 같이 살았다. 내는 새로 태어나도 당신인데 당신은 정말 따로 말을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냥 연기 자체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자료 화면 보는데도 제가 뭉클하네요. 아까 마지막 장면 그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영화 그거 보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 우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송지호 씨 예전 모습을 보면요. 그러니까 좀 반항아 연기도 하셨고 지금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지금 네. 모습 보면. 그리고 소시민 역할까지 정말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셨었는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살인의 추억. 아하. 살인의 추억에서 수사반장 역할을 하셨던 거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 오랫동안 부부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하게 했던 그런 연기들 정말 송지호 선생님의 연기는 그냥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뭘 연기라고 있다가 아니라 저 배역 안에 있는 그 사람 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맞아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고 송지호 씨를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 역할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이제 다들 가봐. 예? 어일날 아버지.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할 거 없다. 형편 풀리면 꼭 갚을게요. 가래. 가라. 김은배 팀장님 참 이 땅의 아버지 역할을 그대로 투영해서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송재호 씨 84세로 안타깝게 운명했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픈데요. 아마 중년 이후에는 이제 인자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아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송재호 씨는 인상을 보다시피 인상이 너그럽고 따뜻해요. 말소리까지. 그러니까 송재호 씨가 악역을 하면은 어울리질 않습니다. 어차피 인지한 아버지 역을 했는데 드라마로 영화 해가지고 150편 이상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그 국민의 아버지가 84세로 타기를 했다니까 가슴이 아프고 또 애들을 빕니다. 네.
50년 연기 인생, 고 송재호 선생님의 50년 연기 인생은 어땠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연기 인생 자체는 비교적 순탄한 편이었는데 영화 제작의 꿈은 끝내 결실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예, 영화 제작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시나리오를 여러 편 쓰기도 했었는데요. 영화화되진 못했고요.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선 이렇게 밝힌 소회가 있습니다. 30대 시절에 영화 제작사를 본인이 직접 차렸는데 그때 무려 이제 말 그대로 망해서 1억 원이라는 50년 전에 1억 원이라는 돈은 정말 너무나 큰 돈인데 이렇게 큰 피해를 받고 그 이후로도 사채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50년 동안 그 빚을 갚아서 본인이 이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영화 제작의 꿈을 놓지 않은 게 2000년에 또 본인이 NM필름이라는 영화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착수를 했는데 이게 아마 뉴욕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9.11 테러가 나서 또 영화 제작 자체가 또 무산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영화 제작의 꿈이 이제 무산되던 그런 찰나에 그 같은 해 바로 이 막내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아이고, 운명을 달리한 세상에. 또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요. 본인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아이고. 그 충격과 분노의 여파로 앓기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많은 역경을 딛고도 연기에 몰두하신 고 송재호 씨.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어요? 많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송재호 씨의 연기 인생 말고도 송재호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격이에요. 사격. 맞아,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이 사격 그 심판 자격증까지 갖고 계시거든요. 네. 1978년부터 취미로 사격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있습니다. 이분과 인연 때문에 사격을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그래서 클레이 사격의 마니아가 돼가지고 네. 1979년도 서울 영호구락부 소속의 사격연맹 선수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사격연맹 심판 자격증을 갖춰서 1986년 아시안게임 사격 종목 국제심판 그리고 1988년 우리가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서울 올림픽 사격 종목 보조 심판으로 활약도 이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이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장이에요. 네. 그 말은 본인이 사격을 해서 보통 사격하시면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동물들도 이렇게 잡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인은 총을 가지고서 생물을 잡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생생물관리협회장도 맡으셨고 네. 그게 아마 어머니께서 미물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던 그 영향 때문에 아유. 본인이 사격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사격을 통해서 동물을 살상한 적은 멋지시네요.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남다른 연기 열정을 불태우고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한 고 송재호 씨. 자신의 인생 대사로 꼽은 그 말이 있답니다. 한번 그 대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래 걸어왔는데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 나름 열심히 걸어왔는데 그래도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길어지면 해. 많은 울림을 주고 가셨습니다. 내일이 발인인데요. 그 시청자분들 또 많은 팬분들의 가슴 깊이 남아있던 만큼 우리의 또 슬픔도 깊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35년 차 가수 주현미 씨가 첫 MC를 맡게 된 MBN 예능 예스데이 1회차 주인공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MBN 새 예능 프로그램 인생 앨범 예스터데이가 첫 방송이 됐는데요. 참 재밌는 예능이었죠. 네. 매주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급 주인공을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음악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정말 말 그대로 신개념 음악 토크쇼입니다. 주현미 씨가 이 프로그램의 MC이자 첫 번째 인생 앨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환한 웃음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날 주현미 씨 1985년 비 내리는 영동교를 시작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지내오다 보니까
어느덧 데뷔 35년 차가 된 가수 주현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날 무대에는요, 김다연 씨, 그리고 박세욱 씨, 조문근 씨 등 10여 명의 이 인생곡 가수들이 총출동해서 주현미 씨의 인생사와 관련된 노래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아하. 들으신 것처럼 주현미 씨를 사랑하는 후배들이 직접 골랐답니다. 주현미 씨의 인생곡 그 주요 부분만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서로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다 못 참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최진봉 교수님, 사실 예. 이제 주현미 씨 노래는 아니지만 주현미 씨가 인생을 살면서 내 노래다라고 싶은 걸 이제 후배들이 불렀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 인생곡을 꼽아달라고 했는데 주현미 씨가 선택한 곡은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던 박다은 씨가 부른 섬집 아이였습니다. 왜 이 곡을 꼽았냐고 하면 주현미 씨가 그래서 저한테 제일 아픈 부분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주현미 씨 같은 경우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고 가수로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을 때 그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네. 그 부분이 주현미 씨로 하여금 이 곡을 인생곡으로 꼽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후배 가수들 말고 팬들이 고른 주현미 씨 관련 인생곡은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장단치고 춤추며 유랑의 별 칠 때까지 우리 함께 가리라. 불 지어놓고 물을 뿌리는 당신은 책임 없나요? 거기까지가 사랑의 약속. 나도 지울 수 있어. 떠나야 할 까닭일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가수로서 주현미 씨야 뭐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내로서의 주현미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주현미 씨가 결혼한 게 1988년입니다. 28살 때였는데 그때 거의 최고의 우리나라 여자 가수였죠. 아하.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결혼하면 끝이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다 숨기고 이럴 때였는데 조용필 밴드 기타리스트 출신 임동신 씨와 2년 열애 끝에 결혼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였는데 주현미 씨 한마디가 딱 모든 걸 대변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간의 인기도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애 시절 회상하면서
공연 끝나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아귀찜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밝히셨습니다. 주현미 씨도 잘 나갔었고 조용필 밴드라면 더더욱 잘 나가고 하는 그럴 때인데 어떻게 두 분의 동선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장효매 변호사님. 네, 86년도에 미주 공연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가수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나 이제 현지에서 공연을 펼치는 건데 그때 조용필 씨와 그 위대한 탄생이 같이 공연단에 있었고 주현미 씨도 거기 같이 합류했던 가수였던 겁니다. 이게 무려 40일 넘게 미국을 일주하면서 공연을 펼치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다 너무나 친해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 한국에 와서 예전에는 얼마나 미국 나가기가 힘드니까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었겠어요. 네. 지금 같은 이제 필름 카메라였는데 이걸 현상을 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가 한국에 돌아와서 마련이 됐는데 이때 나온 게 바로 주현미 씨랑 그 남편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른 가수분들이 그 자리를 피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연을 할 당시에 댈러스 같은 경우에 외출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열애 중이구나라는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조용필 씨가 특히 이거 스캔들로 번지면 안 되는데 많은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역시 비밀 연애는 나 빼고 다 안다 주변에 뭐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밀 연애 다 하는데요. 네. 그 주현미 씨가 남편 사랑이 대단한 겁니다. 이제 국내에 1988년도에 신사동 그 사람으로 데이트를 했는데 공정파에서 그 당시에 10대 가수를 뽑았습니다. 당시에 최고 인기 가수상을 받는 수상을 했는데 네. 그러면 누구한테 이 기쁜 소감을 전할까 했으면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도 아닌 여봉 그랬어요. 이게 참 이게 특히 좀 약간 좀 그런데요. 여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네. 또 질문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그때는 이제 여봉이 아니고 여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주현미 씨가 주위에 환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주현미 씨는 제가 알기로는 약사 출신 가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이 방송에 나오게 되니까 네. 저거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저 멘트를 해가지고 평생 네. 이유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봉이라는 여봉, 멘트 때문에. 여봉. 그러니까 제가 수식어처럼.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봉이라는 말을 하질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 한 거 보면 주현미 씨가 좀 더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사랑꾼 이제 뭐 이미지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이 남편분한테 무한 애정을 이렇게 쏟을 수 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임동신 씨, 그러니까 남편인 임동신 씨가 주현미 씨를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좀 많이 양보를 했어요. 일종의 외조라고 보여지는데요. 둘 다 음악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주현미를 서포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주현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보다 남편이 음악을 더 오래 했고 그리고 더 잘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자기 음악을 포기해 준 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네. 실제로요. 1988년도에 발표한 주현미 씨의 히트곡 신사동 그 사람. 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인 이 임동신 씨가 직접 프로듀싱을 한 노래였어요. 그래요? 사실은 이 임동신 씨도 이 프로듀싱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정말 음악적 내공이 뛰어난 분이었다는 거죠. 남편의 든든한 후원, 지원에 힘입어 정말 최고의 스타로 주현미 씨를 만들어준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전거 모습에 들어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자, 진짜 대단한 노래입니다, 정말.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든든한 남편 말고도 주현미 씨가 잊을 수 없는 남성이 한 분 더 계신데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네. 아버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다른 남성이라기보다 그냥 본인의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건데요. 아버지가 화교셨고 한의사였어요. 아하.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중국 본토도 가고 일본, 대만 이렇게 계속 이곳저곳 좀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아버지가 바깥에서 많이 돌면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죠. 아하. 그래서 주현미 씨가 본인이 직접 동생들 돌봐야 됐고 또 어머니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셨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 원망을 정말 많이 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안타까운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었을까요, 최진범 교수님?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백성 변호사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분 이제 아버지가 일본, 대만, 중국 본토로 막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가정을 이게 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주현미 씨가 첫째 딸이거든요,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 돌보느라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사실 아버지가 첫째 손주, 그러니까 지금 주현미 씨가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이를 보고 싶어 하셨대요. 근데 아마 원망의 마음이 컸는지 주현미 씨가 그걸 안 보여드린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라도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사업차 또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신 이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평생 아버지에게 못 쓸 짓을 했다는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마지막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이 주현미 씨의 마음 한 곳에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 내리는 영동교도 신사동 그 사람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언급을 해드릴 노래가 박세욱 씨가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아버지란 노래를 불러서 그냥 주현미 씨 눈물을 그냥 쏙 빼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세욱 씨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정말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불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후천적으로 몸이 불편해지시는 사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도 계속해서 근면하게 일을 하셨고 또 박세욱 씨가 이 무명 25년의 무명 생활을 청산하기 전까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한 게 그렇게 마음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참 주현미 씨가 많은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현미 씨가 예전 선배 가수분들 노래도 지금 계속 다시 재해석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후배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까 정말로 세대 간의 화합도 되는 것 같다. 이런 훈훈함도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자매? 그 가수 희자매를 말하는 겁니까? 최정아 기자님.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희자매는요. 전 아나운서였던 이금희 아나운서 그리고 가수 이선희 그래서 희자매로 불리는 이 두 분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먼저 하얗고 볼이 통통해서 저도 저희 집에서 이금희로 불리고 있는데 이금희 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일이죠. 어젯밤 9시 20분에 MBN 예능인 더 먹고 가에 이금희 씨가 첫 손님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타에게 맞춤형 밥상을 대접하는 그야말로 힐링 프로그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금희 씨가 네. 오늘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무려 20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거였어요. 이금희 씨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월드컵 한 5번 하는 동안 예능 프로그램에 한 번도 안 왔다라고 하는데 9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셈입니다. 야, 진짜 나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금희 씨 하면은요, 장윤민 변호사 대표적인 아나운서 출신 골드미스입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인 골드미스입니다. 무려 한 30년 전에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고요. 아침마당 MC는 무려 18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매일 아침 TV를 틀면 저희가 볼 수 있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맞아요. 네. 예, 간판급 아나운서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00년에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올해로 20년 차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미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 또 책 읽어주는 컨텐츠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금희 씨가 또 골드미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연봉 때문입니다. 이 과거 수입이 한 달에 2천만 원이었다는
그런 국정감사 어떤 자료까지가 나올 정도로 네. 대표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 야. 여성 아나운서였습니다. 골드미스가 사실은 지금 이금희 씨한테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로 결혼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그 속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금희 씨는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선생님 밥 먹다 갑자기 훅 선생님 좋은 사람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고 싶어요. 저는 딱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내 인생인데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만약 결혼을 해서 내가 행복하면 다행이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엄마가 책임질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싫었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근데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 말을 뒤집어 보면 최진봉 교수님 아직까지는 마음에 드는 남자 하트 뿅뿅 남자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금희 씨가 이상형으로 꼽은 사람 어떤 사람 순수한 사람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 이렇게 꼽았는데요. 이혼분을 빨리 만나시길 바라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 이금희 씨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결혼 얘기하니까 솔직히 결혼이라는 것이 경외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외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보시면 그렇게 경외스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숙녀분 나이를 좀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올해로 이제 53살이에요. 최정화 기자님 근데 53년을 살면서 그동안 스쳐 지나간 인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99년도에 자서전을 냈었는데요. 이 자서전에 깜짝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짝사랑을 했었던 이 선배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이 선배 아나운서가 미국 유학 중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마음을 접었는데 마침 이 선배가 그 미국에 가 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후에. 그래서 이후부터 그 상대 선배와 2년 동안 교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배와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자서전을 토대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상대분이 이금희 씨와 교제 후에 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유. 그 때문에 이금희 씨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 한번 데이면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금희 씨의 정말 연애관은 뭘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하면 다 퍼져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연애했다가 이제 실연당한 걸 안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땅콩을 까지 마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생맥주를 마시러 가면 땅콩 안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먹을 땅콩을 다 까야지 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 오징어가 있으면 다 찢어놔야 되고 그 사람이 그걸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는 걸 아니까 선배가 땅콩을 까지 마. 연애를 해도 다 해주지 마. 근데 저는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그냥 다 퍼주시. 저게 혹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해 준 이유는 받아들이는 남자분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은미 팀장님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 보이지 말라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금희 씨처럼 다 까주는 사람 나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SBS에서 안무랑궁이었는데 그렇죠. 좋은 거. 그때 보게 되면은 아마 이금희 씨가 연애를 꿈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장에 가서 커플용 콜라하고 팝콘 그 앵커분도 먹어봤죠? 네. 먹고 또 그리고 애인이 있으면은 커플링을 끼고 싶다. 그러니까 저런 연애관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부드러운 여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교수님 말 맞다라 결혼은 별개죠. 하지만 그래도 이금희 씨가 좋은 사람 만나서 커플링도 받아보고 커플 세트로 팝콘도 먹어보고 좋은 사랑을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짝을 찾지 못한 이금희 씨를 보면서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만큼 부지런하지 못해요. 엄마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작 동화를 뭐 전집 이런 네네네 것처럼 30권, 40권 시리즈로 나왔는데 저희가 어려운 형편에 아버지가 말단 공무원이고 그걸 사주실 수 없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에서 몇 등을 하면 30권을 사줄게. 그러면 반드시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막 버선 예전에 그 집에서 씻는
그 코바늘로 뜨는 거 네네. 있어요. 예전에 그거 많이들 신으셨는데 그거 하나 뜨면 1원이었어요. 그 1원씩을 날마다 이걸 뜨시고 인형 눈 붙이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미용 그런 거 잘하셨거든요. 미용 알바 이런 거 하시고 정말 어머니가 지금도 안 쉬세요. 쉬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보고 배웠나 봐요. 뭐든지 한번 하면 똑 부러지게 하는 성격이 어머니한테 유전자를 받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금희 씨가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말 중에 자서전 중에 저는 좀 충격적인 말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 직장 선배가 이금희 씨 살 좀 빼. 시청자들은 아침에 날씬한 MC를 볼 권리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말을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처벌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금희 씨한테 충격을 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금희 씨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40살이 됐을 나이에 세상을 뜬 지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본인이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 상사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본인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요. 행동에 옮기는 그런 게 있고 엄마를 닮아서 부지런한 습성이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나 체중 조정에도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이금희 씨가 정말 그래서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학 기자님 앞서 저기 희자매 얘기할 때 이금희 씨 또 이선희 씨 얘기했잖아요. 20년 우정이라는 게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선희 씨, 가요계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가수인데요. 이금희 씨와 무려 22년의 우정을 다져오고 대박 있습니다. 사건. 이금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선희 씨의 취향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주 절친한,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금희 씨가 이선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선희는 곁에 있어줘서 고마운 친구다.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금희 씨가 예능 출연을 정말로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이선희 씨가 예능에 출연하면 이금희 씨가 나간 적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방송인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자신을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친구를 위해서 나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절친인 이선희 씨가 컴백 그 쇼케이스를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사회는 무조건 또 이금희 씨가 봤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또 좋은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는 것이요. 두 사람이 그 인문학 교양 등을 두고 이런 독서 토론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독서 토론을 할 때 서로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친구 사이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름만 한 글자 틀리고 이렇게 닮은 게 아니라 소울메이트, 영혼의 쌍둥이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일단 성격도 두 분 다 너무 차분하고 되게 밝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이금희 씨 얘기하면서 성실성. 맞아요. 어머님한테 배운 성실성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직업에 따른 철저한 자기관리 이 두 개가 딱 맞아요. 사실 이 두 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목이죠, 목.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하든 노래를 하든 그래서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하고 다니고 세상에. 그리고 채식 위주 식단도 유지하고 여기서 이제 더한 게 저도 이거 보고 많이 반성을 해서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불필요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불필요한 얘기 최소화하고 문자나 필담 같은 걸로만 세상에.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목 관리를 했다라는 거. 저런 이런 성실성과 철저함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의 이 밝음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싸운 적이 없는 그런 절친을 유지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근데 이선희 씨가 이렇게 목을 아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께 폭발적인 에너지로 좋은 노래를 선사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밖으로 밀쳐내어 맘에 마음 조금 내려놔주 아무것 아니라고 닫지 마오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냥 이선희 씨의 목소리는 감미롭다는 표현만 가지고는 표현하기 진짜 부족할 것 같은데
이선희 씨 정말 이거 진짜 타고났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일단 어떻습니까? 뿌리가 있는 거죠. 이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부인과 자식이 있는 대처승이었는데 이 아버지와 함께 이 산사에서 지낸 덕분에 굉장히 좋은 공기를 맡고 스님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산속의 다람쥐처럼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창을 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그 영향이 큰 것 같다. 네. 아버지도 참 목청이 좋으셨다. 대처성이셔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라고 이 유년 시절을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이 20년 넘는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 우정도 우정이지만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